이거지의 빚.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다 사겠소. 그 더러운 손을 어서 치우시지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한 과부가 피투성이 사내 앞에 묵직한 돈주머니를 내려놓던 날이었지요. 그 사내는 매를 맞으면서도 입속으로 끊임없이 무언가 샘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천하디천한 거지에게 어찌 그런 큰 돈을 던졌는지 그 진짜 까닭은 아무도 짐작조차 못하였더란 말입니다. 조선 팔도의 돈줄을 성두리째 뒤흔든 기막힌 사연을 이제부터 들려드리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는 눈이 천냥이요 만냥이라 하였습니다. 금은보화는 도둑이 들면 그만이로되 사람 알아보는 눈 하나는 평생을 두고 곳간을 채워준다는 말이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눈 하나로 무너지던 가문을 일으켜 세운 어느 과부 행수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늦봄, 볕이 제법 따갑게 내리쬐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개성 너른 장터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들어찼지요. 비단장수가 색색의 천을 펼쳐놓고 손님을 불렀고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흥겹게 울렸으며 떡시루에서는 더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흥겨움과는 영 딴판인 일이 장터 한 귀퉁이에서 벌어지고 있었지요. 이 빌어먹을 놈아, 네 감히 네 돈을 떼어먹고 배를 째려드느냐. 시커먼 덩치의 사내 둘이 누더기를 걸친 청년 하나를 사정없이 짓밟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웠지요. 때에 절은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얼굴은 먼지와 피로 범벅이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곁을 지나던 사람들은 더럽다며 침을 댔고 고개를 돌릴 뿐 누구 하나 말리는 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갈기뼈가 부러질 듯한 매질 속에서도 그 청년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속으로 낮은 샘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있었으니까요. 빌린 돈이 50냥, 거기에 달이 5번 닦였으니 이자를 얹어도 70냥 남짓이거늘 청년이 피를 토하면서도 또렷이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100냥을 내놓으라는 것은 잊지도 않은 이자를 더 씌운 도둑질이 아니더냐. 이놈이 매를 맞다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사내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주먹을 멈칫하였지요. 게다가 청년의 중얼거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남쪽 지방 쌀값이 폭삭 주저앉았으니 지금 나를 때려 죽이면 네 주인은 이달 손해를 메우지 못해 윗전에 목이 날아갈 터인데 참으로 앞뒤 못 보는 장사치들이로구나. 사내들은 더욱 약이 올라 발길질을 퍼부었지요. 구경꾼들은 무서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러다 사람 하나 잡겠네. 거지놈이 무슨 돈이 있다고. 사람들이 혀를 차며 외면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황금빛 발을 들이운 호사스러운 가마 한 채가 사람들을 헤치고 천천히 다가왔지요. 가마를 호위하는 차인들의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몽둥이를 든 사내들마저 흠칫 길을 터주었습니다. 바로 개성제일의 송방을 홀로 거머쥔 윤행수. 사람들이 과부의 몸으로 조선 팔도의 장사치를 호령한다 하여 두려워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윤행수로 말할 것 같으면 개성바닥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여장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시아버지 백대방을 모시며 무너져가던 송방을 손수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지요. 한양의 권세 높은 집안에서 세장가 들라는 청이 산더미처럼 들어왔으나 윤행수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거든 평생 홀로 송방이나 키우겠소 하고 큰 소리를 칠 만큼 배포가 큰 여인이었지요. 가마의 발이 부드럽게 거치고 자줏빛 비단 치마를 끌며 윤행수가 우아하면서도 위험 있는 걸음으로 내려섰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럽다며 피하던 그 거지를 평생 돈 흐르는 괴만 보고 자란 윤행수의 눈은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흠씬 두들겨 맞아 정신이 가물거리는 중에도 청년의 눈빛만은 깊은 우물처럼 서늘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고통 속에서 정확히 셈하던 그 돈 이야기가 윤행수의 귀에는 천둥처럼 내리꽂혔지요. 저산에 행색은 저작거리 거지로 돼 머릿속에는 조선 팔도의 돈 흐름을 손바닥처럼 읽는 셈이 들어있구나. 이 먼지 구덩이에 썩히기엔 너무도 아까운 그릇이로다. 윤행수의 가슴이 까닭 모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장사치로서 평생 단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최고의 물건을 알아보았을 때의 짜릿한 떨림이었지요. 윤행수는 품에서 묵직학한 돈주머니를 꺼내 사내들의 발치에 툭 내던졌습니다. 여기 100냥이요. 이 거지의 빚은 지금 이 순간부로 내가 다 샀으니 그 더러운 손을 어서 치우시지요. 사내들의 눈이 화등잔만 해졌지요. 아니 행수님, 이까지 거지 하나에 100냥이라니요. 장터에 모여 섰던 사람들도 일제히 입을 떡 벌렸습니다. 개성 제1의 송방 행수가 방금 전까지 먼지 구덩이에서 매맞던 거지를 거금에 사들이다니 이런 망측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허나 윤행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쓰러진 청년 곁으로 다가가 비단신 끝으로 그 턱을 가만히 들어 올리며 낮고 또렷하게 일렀습니다. 장사치는 본디 손해보는 흥정을 하지 않는 법이라오. 내 방금 그대의 목숨값을 치렀으니 이제 그대의 몸과 그 영리한 머리는 온전히 내 것이 되었소. 돈이 없거든 몸으로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소. 오늘부로 그대는 내 집사람이 되어 행수댁으로 들어가야겠소. 청년의 흐릿한 눈이 천천히 윤행수를 향하였습니다. 그 눈빛에 잠시 묘한 빛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나를 알아본 사람이 이 먼지 구덩이 한복판에 있었단 말인가. 청년은 속으로 그리 드뇌었으나 겉으로는 그저 매에 지친 거지처럼 스르르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차인들이 달려들어 청년을 떠매었고 가마는 다시 행수댁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100냥짜리 거지와 과부 행수의 기묘한 인연이 개성장터를 발칵 뒤집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가마가 행수댁을 향하는 동안 윤행수는 정신을 잃은 청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핏자국 너머로 드러난 콧날이 오뚝하고 다문 인매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장사 10년에 별의별 사람을 다 보았으나 매를 맞으면서 이자샘을 하는 자는 처음이로구나. 윤행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어쩌면 오늘 던진 100냥이 평생 가장 큰 이문을 남기는 흥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던 것이지요. 허나 그 예감이 개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회오리가 될 줄은 그때의 윤행수도 미처 알지 못하였더란 말입니다. 행수댁에 다다르자 이번에는 안채에서 우레 같은 호통이 터져나왔습니다. 윤행수의 시아버지인 백대방이 뒷목을 잡고 서 있었지요. 이 무슨 망령된 짓이냐? 개성 제1의 송방 안주인이 대관절 무엇이 아쉬워서 저작거리 거지 새끼를 집안에 들이겠단 말이냐? 당장 저 더러운 놈을 내치지 못할까? 늙고 병약한 백대방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당에 모여든 차인들과 종들도 수군거렸지요. 행수마님이 무슨 바람이 드셨나. 저러다 대방어른 쓰러지시겠네. 허나 윤행수는 얼음물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시아버지를 마주하였습니다. 아버님, 부디 고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송방을 맡은 지 어느덧 여러 해요입니다. 제가 언제 손해보는 흥정을 하거나 미끼도 없는 낚싯대를 던지는 것을 보셨는지요? 제 눈에는 저 사내가 장터의 쓰레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차 우리 송방을 조선 제일로 키워줄 천금의 보배로 보였기에 데려온 것이옵니다. 천금의 보배라니, 저 거지가 무슨. 댁대방이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지요. 윤행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사내가 매를 맞으면서 우리 송방이 남녘에서 들여오는 쌀값을 정확히 짚어내더이다. 장부를 들여다본 적도 없는 거지가 말입니다. 그 머리를 그냥 썩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댁대방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한번 마음먹으면 범의 목덜미라도 잡아채는 며느리의 성미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까닭이었습니다. 결국 백대방은 뒷목을 잡은 채 안채로 들어가 버렸지요. 차마 며느리를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청년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행수댁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곶감방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건장한 종 둘이 큰 가마솥에 물을 가득 끓여 청년의 때에 절은 옷을 가위로 잘라내고 더운 물을 연신 끼얹으며 씻겨내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때국물과 핏자국을 씻어내고 보니 종들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직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보게, 이 거지놈 몸뚱이가 예사롭지 않네. 종 하나가 눈이 휘둥그레져 속삭였지요. 저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팍을 보게. 등에는 칼자국이 있고 손바닥에는 활을 쥐던 굳은 살이 박였으니 이건 평생 빌어먹기만 하던 뼈다귀가 아닐세. 쉿, 조용히 하게. 다른 종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얼굴을 닦아놓으니 눈매가 칼날 같고 콧날이 오뚝한 것이 한양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도 기가 죽을 판일세. 행수마님이 어찌하여 100냥이나 주고 사왔는지 이제야 좀 알 것도 같으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혀놓으니 청년은 그야말로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누더기 속에 가려져 있던 훤칠한 몸과 골격이 드러나자 종들마저 곁눈질을 하며 혀를 내둘렀지요. 거지가 하룻밤 사이에 대장부로 둔갑한 셈이었으니까요. 허나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훤칠한 사내의 머릿속에 장차 개성을 뒤집어 엎고도 남을 무서운 샘속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진 시각이었습니다. 곶감방 곁 작은 방에는 백자 등잔 하나가 은은하게 타올랐지요. 윤행수는 새 옷으로 갈아입힌 청년을 앞에 두고 두꺼운 장부 한 권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낮에 장터에서 그대가 중얼거리던 셈, 윤행수가 청년의 깊은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문을 열었지요. 우리 송방이 남녘에서 들여오는 쌀값과 빚쟁이가 더 씌운 이자가 얼마나 부풀려졌는지를 정확히 짚어내더군요. 그만한 머리를 가지고 어찌하여 장터 바닥에서 거지 신세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소. 이제 듣는 귀가 없으니 그대의 진짜 내력을 바른대로 말해보시오. 청년은 긴장이 풀린 듯 몸을 살짝 뒤로 기대며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안주인이시군요. 그 뼈가 부러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제가 입속으로 우물거리던 잠꼬대를
그 짧은 순간에 다 알아들으셨단 말입니까? 잠꼬대가 아니었으니 물어보는 것이요. 윤행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하였지요. 청년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하였습니다. 거지의 흐릿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예리한 빛이 등잔불 아래 번뜩였지요. 소인의 이름은 무영이라 하옵니다. 청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력이랄 것이 무어 대단하겠습니까? 그저 세상을 너무 잘 알아 권세가들에게 미움을 샀고 셈에 너무 밝아 부패한 장사치들의 비위를 거슬렀을 뿐입니다. 그 바람에 가문이 송두리째 무너진 뒤로 길거리에서 숨을 죽이고 살던 가련한 신세이지요. 가문이 무너졌다니 그게 무슨 뜻이요? 윤행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허나 무영은 그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대신 곁에 놓인 장부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건드렸지요. 행수님, 소인을 100냥에 사오셨으니 이제 그 돈값을 해드려야겠지요. 이 장부에는 최근 석 달간 서복무역으로 남긴 이문이 적혀 있을 겁니다. 허나 실상은 달마다 적지 않은 돈이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있을 텐데요. 윤행수가 숨을 흡들이켰습니다. 무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요. 아버님의 눈과 행수님의 눈을 속이고 안에서 송방의 살을 갉아먹는 쥐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대가 어찌하시오? 이 장부는 나와 시아버님 외에는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거늘. 윤행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영은 나직하게 웃었지요. 낮에 소인이 이댁 대문으로 끌려 들어올 때 마당에 쌓여있던 무역짐의 규격과 수를 눈여겨두었습니다. 거기에 장터에 풀린 비단의 양을 머릿속으로 맞춰보면 답은 절로 나오지요. 장부에 적힌 숫자와 실제 물량이 어긋나는 자리가 단번에 드러나거든요. 윤행수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사내의 낮은 목소리에는 세상을 뒤엎고도 남을 위험한 재주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행수님, 소인을 그저 곳간이나 지키는 쓸모없는 식객으로 부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송방을 넘어 조선 팔도의 돈줄을 읽어내는 책사로 부리시겠습니까? 무영의 눈빛은 이미 거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행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소. 그 쥐가 누구인지 그대가 찾아내시오. 내 그대의 셈을 한번 믿어보겠소.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매일같이 등잔불 아래 머리를 맞대고 송방의 장부를 한 장 한 장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영의 손끝이 숫자 위를 스칠 때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구멍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지요. 보십시오, 부인. 여기 소금 1000섬이 의주로 갔다 적혀 있는데 의주 쪽 장부에는 800섬만 닿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진 200섬은 어느로 갔겠습니까? 어느새 무영은 윤행수를 부인이라 높여 부르고 있었지요. 윤행수 또한 그 부름을 굳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누군가 빼돌렸다는 말이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영이 낮게 대답하였지요. 석 달간 차곡차곡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덜어냈습니다. 참으로 영악한 솜씨이지요. 이런 일은 바깥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송방의 물기를 손바닥처럼 아는 자, 그것도 윗자리에 앉은 자의 짓입니다. 윤행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집안 깊숙한 곳에 도둑이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보다도 그것을 여러 해 장사한 자신이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이
더 오싹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부인, 무영이 문득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 쥐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빼돌린 물량이 흘러들어가는 곳을 짚어보면 아마 바깥에 더 큰 손이 있을 겁니다. 송방 안의 쥐와 바깥의 손이 한 가닥 줄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지요. 바깥의 손이라. 윤행수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개성바닥에서 자신의 송방을 시기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허나 무영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손에 들어오지 않은 까닭이었지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인. 쥐를 잡으려면 쥐가 마음 놓고 움직이게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치챈 것을 들키는 순간 모든 줄이 끊어집니다. 윤행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잔불 너머 무영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윤행수는 문득 이상한 생각에 들었지요. 이 사내는 정말 그저 샘에 밝은 거지일 뿐일까? 가문이 무너졌다던 그 말은 또 무슨 뜻일까?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였으나 윤행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여긴 것이지요. 이튿날부터 무영은 곡간방에 갇힌 식객인 척하면서도 어둠이 내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윤행수를 통해 은밀히 충직한 늙은 종 막동을 부려 빼돌린 소금이 흘러간 길을 며칠에 걸쳐 더듬어 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의 끝이 한결같이 한 곳에 닿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부인, 어느 밤 무영이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빼돌린 물량이 마지막에 닿는 곳은 바로 한 부자의 도가입니다. 한 부자라면 개성에서 늘 우리 송방과 으르렁대던 그 토호 말이요. 윤행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렇습니다. 헌데 송방 안에서 한 부자에게 물기를 터준 자가 누구겠습니까? 장부에 손을 댈 수 있고 의주 쪽 거래를 도맡았던 자. 답은 하나뿐입니다. 윤행수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설마 봉수 말이요. 시아버님이 친자식처럼 아끼시던 수석차인 봉수가. 무영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람의 마음만큼 셈이 어긋나는 것이 또 없습니다, 부인. 여러 해 한솥밥을 먹은 자가 등에 칼을 꽂는 일이 장사판에서는 드물지 않지요. 윤행수는 당장이라도 봉수를 끌어내 족치고 싶었으나 무영은 그 손을 가만히 눌러 말렸습니다. 참으십시오, 부인. 지금 봉수를 치면 우리 손에 든 것은 쥐 한 마리뿐입니다. 허나 쥐가 안심하고 드나들게 두면 그 줄을 따라 바깥의 큰 손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요. 사냥꾼은 짐승이 굴 밖으로 완전히 나올 때까지 솜을 죽이는 법입니다. 윤행수는 그 말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며 끓어오르는 분을 꾹 눌렀지요. 그렇게 무영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동안 정작 송방 바깥에서는 더 무서운 그림자가 소리 없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개성 한 구석의 으슥한 객사,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음흉한 목소리 하나가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지요. 그 오만한 백신의 송방을 이번 기회에 통째로 뿌리 뽑아야겠소.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토호 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돈이라면 부모도 팔아넘긴다는 탐관변 유수가 음흉한 낯빛으로 앉아 있었지요. 개성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한 가문을 무너뜨리려 어둠 속에서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사옵니다. 한 부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그 집 과부 행수가 어디서 근본도 없는 거지를 데려다 안방에 앉혀두고 장부를 죄다 들쑤시고 다닌다 합니다. 필시 우리 쪽으로 흘러오던 물길을 눈치챈 것이 분명합니다. 저들이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변유수가 가래 끓는 소리로 껄껄 웃었습니다. 과부가 겁도 없이 송방을 주무르려 하더니 제 무덤을 파는구나. 내 걱정 말거라. 내일 당장 관군을 풀어 백신의 소금 창고와 곡식 창고를 모조리 틀어막아 버릴 것이다. 과연 사또이십니다. 한 부자가 손바닥을 비볐지요. 나라 물건을 몰래 빼돌렸다는 거짓 장부 하나만 들이밀면 백대방 그 늙은이와 과부 며느리는 꼼짝없이 대역죄인 신세입니다. 변유수가 음흉하게 눈을 빛냈습니다. 그 과부는 내 곁에 두어 소청을 들게 하고 어마어마한 송방 재산은 자네와 내가 반반씩 나눠 가지면 그만 아니겠는가. 두 사람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객사의 밤 기운을 가득 채웠지요. 허나 이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이튿날 행수댁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명이다. 백신의 송방 대방 백가는 어명을 받으라. 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관군 수십 명이 들이닥쳤지요. 우렁차고 포악한 포교의 고함이 행수댁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네, 감히 나라의 소금과 쌀을 대량으로 빼돌려 청나라 상인들과 몰래 거래를 일삼았으렸다. 장부를 꾸며 나라 곳간을 축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느니라. 유수 사또의 영에 따라 오늘부로 송방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창고를 걸어 잠글 것이니 당장 이 죄인들을 포박하라.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요. 백대방이 충격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함쳤습니다. 나라 곡식을 빼돌렸다니, 청나라와 몰래 거래라니. 평생을 정직하게 세금 바치며 장사해온 내게 대역죄라니. 이 무슨 모함이란 말이오. 닥치거라. 죄인은 당장 저 늙은이를 함거에 태우고 모든 창고에 봉인을 붙여라.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관군들이 행수댁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조상 대대로 일구어온 소금 창고와 곡식 창고마다 붉은 종이를 붙이고 큰 자물쇠를 채워버렸지요. 백대방은 평생을 오직 송방의 신용과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함과 충격을 이기지 못한 노인은 그 자리에서 시뻘건 피를 한 모금 토해내며 마당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아버님! 윤행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으나 관군들의 거친 손길에 떠밀려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비단 치마가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지요. 그러나 눈앞에서 시아버지가 함거에 실려가는 것을 보며 윤행수는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관의 절대 권력 앞에서는 천하의 여장부 윤행수라 한데 도간에 든 쥐 신세였던 것이지요. 당장 닷새 뒤면 청나라 상인들에게 막대한 거래 대금을 치러야 했습니다. 허나 자금이 모두 묶였으니 송방은 영영 거덜이 나고 가문은 노비로 끌려갈 벼랑 끝 위기였지요. 그날 밤 관군의 감시 아래 놓인 채로 윤행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곡간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낮에 묻은 흙먼지와 억눌렀던 절망의 눈물이 뒤섞여 고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끝났소. 윤행수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관이 가짜 장부를 들이밀어 오라를 채우니 내 아무리 돈줄 보는 눈이 있다 한들 이 덫을 빠져나갈 재간이 없소. 아버님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고 닷새대 들면
우리는 노비로 끌려가게 될 것이오. 내가 장터에서 100냥을 주고 그대를 데려왔건만 결국 비단 옷 한 벌 제대로 입혀보지 못하고 다시 거지로 돌려보내게 생겼구려. 차라리 나를 버리고 지금 이 집을 떠나시오. 어둠 속에서 묵묵히 때를 기다리던 무영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늘 얼음처럼 차갑고 당당하던 윤행수가 어깨를 잘게 떨며 흐느끼자 무영은 무릎을 굽혀 그 눈높이를 맞추었지요. 어둠 속에서도 그 눈동자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터 바닥에서 매맞던 초라한 거지는 온데간데 없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한치 흔들림 없는 사람만이 거기 있었지요. 안주인께서 이리 약한 모습을 보이시다니요. 무영이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치는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이문을 남기는 법이라고 부인이 제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한 부자와 변유수가 우리 창고를 통째로 빼앗고는 지금쯤 승리감에 도취해 있겠지요. 허나 저들이 빼앗은 것은 꿀단지가 아니라 그 가문 전체를 뼈째로 갈아버릴 무서운 화약통입니다. 화약통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윤행수가 눈물에 젖은 눈으로 무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덥석 물었으니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저들의 전 재산과 목숨줄을 도로 가져올 명분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부인, 나와 함께 가문을 걸고 조선 팔도가 두고두고 회자할 가장 통쾌한 한판을 벌이시겠습니까? 그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지요. 절망의 바닥에서 윤행수의 가슴에 다시 불씨를 지피는 말이었습니다. 윤행수는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지요. 말해보시오. 무슨 수가 있는 것이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제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가문의 마지막 재물을 적의 손에 던져주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윤행수는 잠시 무영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만난 지 고작 보름 남짓, 내력도 다 알지 못하는 사내였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윤행수는 이 사내를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장터에서 처음 그 셈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예감이 지금 다시 가슴속에서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좋소. 그대를 믿겠소. 내 평생 사람 보는 눈 하나로 살아온 장사치요. 그 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소. 이튿날부터 무영은 놀랍도록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곡간방에 갇힌 무기력한 식객처럼 보였지만 어둠이 내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무영이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것은 뜻밖에도 개성장터의 거지패였습니다. 한때 무영이 함께 굴러먹던 무리였지요. 무영은 막동을 시켜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약간의 엽전을 보냈습니다. 거지들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지요. 100냥에 팔려가더니 이제 우리한테 심부름을 시켜? 우두머리 격인 곰배 영감이 침을 탁 뱉었습니다. 그러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고깃국을 받아든 거지들의 표정이 단숨에 달라졌지요. 이보게들, 저 무영이가 옛날에 우리한테 어찌했는지 잊었나? 제 밥을 덜어 병든 어린 것 입에 넣어주던 사람일세. 하긴 그런 의리는 양반네들한테도 없지. 그리하여 개성의 거지들은 어느새 무영의 눈과 귀가 되어 성안 구석구석을 훑고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에
거지들만큼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어디든 드나드는 무리가 또 있겠습니까? 그들은 유수가나 담장 밑에 누워 졸린 척하며 아전들의 수근거림을 엿들었고 한 부자의 도가 앞에서 동냥하는 척하며 드나드는 짐을 헤아렸지요. 공배 영감이 며칠 만에 무영에게 소식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무영아, 그 한 부자 도가에 밤마다 소금 가마니가 잔뜩 들고 나는데 그게 또 묘한 것이 죄다 한밤중에만 움직인다는구먼. 한밤중에만. 무영의 눈이 번뜩였지요. 떳떳한 거래라면 대낮을 마다할 까닭이 없으니까요. 무영이 두 번째로 손을 뻗은 것은 장터의 부부상 행수 장첨지였습니다. 조선 팔도를 돌며 안 가본 장이 없는 부부상들은 소문이란 소문은 죄다 보찜 속에 넣어 다니는 자들이었지요. 무영은 장첨지에게 가만히 청을 넣었습니다. 빼돌린 소금이 어느 포구를 통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길목만 일러주시오. 훗날 송방이 다시 서면 그대들에게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싼 값에 대드리리다. 장첨지가 솔깃해져 소상히 일러주었지요. 그 소금이 마전 포구에서 청나라 배로 옮겨 실린다 합디다. 헌데 그 배가 또 자정 무렵에만 소리 없이 드나든다는구려. 세 번째로 무영이 찾아간 것은 뜻밖에도 개성 기방이었습니다. 콧대 높기로 이름난 개성 기생들조차 변유수의 횡포에는 이를 갈고 있었지요. 술값 한 푼 치르지 않고 행패만 부리는 까닭이었습니다. 개성 제1이라는 기생월선이 고운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그 욕심사나운 유수영감의 콧대를 꺾을 수만 있다면 이 월선이 못할 일이 무엇이겠소. 술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란 본디 가장 솔직한 법이지요. 술이 거나하게 오른 변유수가 제 입으로 떠벌린 계획들이 그대로 월선의 귀를 거쳐 무영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언제 청나라 상인과 만나기로 했는지, 빼앗은 송방 재산을 어떻게 나눌 셈인지까지 말이지요. 이렇게 무영은 거지에게서 눈을, 보부상에게서 발을, 기생에게서 입을 얻어냈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 큰 돈 한 푼 쓰지 않았지요. 그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솜씨 하나로 적의 성을 안에서부터 허물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행수는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지요. 그대는 대체 어디서 이런 재주를 익힌 것이오? 사람의 마음을 이리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은 장사꾼의 솜씨를 넘어서는 일이오. 무영은 그 물음에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많이 잃어본 자만이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인. 그 짧은 한마디에는 깊은 사연이 배어있는 듯 하였지요. 윤행수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말한 무너진 가문이라는 것이 혹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요. 무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만히 일렁이는 가운데 그의 시선이 먼 과거를 더듬는 듯 아득해졌지요. 제 아비도 한때는 고든 관리였습니다. 샘에 밟고 글에 능하여 댁섬을 위해 고을곳간을 바로 세우려 하였지요. 헌데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윗선의 부정을 들추려다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가문이 풍비박산 났으니까요. 하루아침에 아비를 잃고 집은 불타고 식솔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길거리를 떠돌았지요. 샘을 하는 것이 죄가 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 화가 되는 세상. 그 세상을
제 몸으로 직접 겪어보았습니다. 윤행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장터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흔들림 없던 그 형형한 눈동자의 까닭을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지요. 그래서 거지 행세를 하며 세상의 밑바닥을 떠돌았던 것이요. 밑바닥에서야 비로소 세상의 참모습이 보이는 법입니다, 부인.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지요. 누가 진짜 도둑이고 누가 진짜 의인인지 말입니다. 무영은 더 말을 잇지 않았고 윤행수 역시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말로다 하지 못한 어떤 깊은 신뢰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가문을 잃은 사내와 가문을 잃을 위기에 처한 여인이 어느새 같은 상처를 나눠진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나 들은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무영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부상이 일러준 그 폭우로 무영은 깊은 밤 손수 발걸음을 옮겼지요. 부인, 오늘 밤은 저와 함께 가실 곳이 있습니다. 이 야밤에 어디를 간단 말이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하였지요. 빼돌린 소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부인이 직접 보셔야 훗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전 포구의 외진 갈대밭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과연 자정무렵 검은 배 한 척이 소리 없이 폭우로 미끄러져 들어왔지요. 뎃불도 켜지 않은 채 인부들이 무언가를 부지런히 배에 옮겨 싣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부인. 저 가마니들. 분명 우리 송방에 낙인이 찍힌 소금 가마니입니다. 무영이 나직이 속삭였지요. 윤행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가마니 옆구리에 백시 송방의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압류되어 봉인되었어야 할 소금이 한밤중에 청나라 배로 옮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저럴 수가. 관이 압류한 소금을 한 부자가 빼돌려 청나라에 팔아넘기고 있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유수관아와 한 부자가 한 통속이 아니고서야 틀어막힌 창고에서 소금이 새어나갈 까닭이 없지요. 이제 저들의 죄가 단순한 모함이 아니라 나라의 재물을 빼돌린 도적질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행수는 치미는 분노에 주먹을 꽉 쥐었으나 무영은 그 손을 가만히 눌러 말렸지요. 참으십시오, 부인. 지금 뛰쳐나가 봤자 우리 둘만 다칠 뿐입니다. 저들이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배가 드나든 시각과 옮겨진 가마니의 수, 그리고 그 배의 깃발 문양까지 빠짐없이 적어두었습니다. 훗날 이 작은 기록 하나하나가 한 부자와 변유수의 목을 죄는 쇠사슬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이튿날 무영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한 부자의 도가에서 평생을 일한 늙은 마름천 노인이었지요. 그 노인은 평생을 충직하게 일했으나 이제 늙어 쓸모없다 하여 도가에서 내처질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영이 가만히 노인의 손을 잡았지요. 노인장, 한 부자가 그대를 어찌 대하던가요? 평생 바친 충심의 대가가 길거리로 내쫓기는 것이라니 참으로 야박한 주인이 아닙니까? 천 노인의 주름진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게 한 부자가 변유수와 주고받은 뇌물장부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만 일러주시오. 그러면 그대의 늙은 후일은
내가 송방의 이름으로 책임지리다. 따뜻한 방 한 칸과 끼니 걱정 없는 노후를 약조하겠소. 첫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한 부자가 변유수에게 뇌물을 바친 날짜와 액수가 적힌 장부가 어느 곳에 감춰져 있는지를 소상히 일러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영은 늙은 마름에게서 마침내 증거까지 손에 넣었지요. 누가 이것을 한낱 거지의 솜씨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뒤 무영은 개성에서 가장 이비싼 보따리 장수 하나를 골라 묘한 소문 하나를 슬쩍 흘렸습니다. 백신의 송방이 망하기 직전이라더라. 청나라 큰손에게 진 빚을 못 갚아서 닷새 뒤면 가장 큰 소금 창고를 통째로 청나라에 넘긴다더라. 이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개성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한 부자와 변유수의 귀에까지 닿았지요. 허나 두 사람은 망하는 집안에서 나오는 헛소문이려니 하고 별스럽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미 소나귀에 들어온 먹잇감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무영이 노린 바였습니다. 저들이 방심하여 그 압류한 창고를 절대 손에서 놓지 않도록 일부러 소문을 흘려 의심의 싹을 미리 잘라둔 것이었지요. 무영의 한 수 한 수에는 이렇듯 여러 겹의 노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안채에서는 병상에 누운 백대방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었지요. 윤행수가 미음을 떠먹이며 시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무영이 반드시 이 위기를 뒤집을 것입니다. 그 사내를 그리도 믿느냐? 백대방이 힘없이 물었지요. 믿습니다. 제 평생 사람 보는 눈으로 고른 단 한 사람이옵니다. 백대방은 딸 같은 며느리의 단호한 얼굴을 보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른 손으로 며느리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릴 뿐이었지요. 드디어 운명의 닷새가 다 흘러 청나라 상인들에게 거래대금을 치러야 하는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무영은 윤행수를 곡간방으로 불러 그동안 감춰두었던 패를 마침내 펼쳐 보였지요. 부인,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청나라 거상 왕서방을 은밀히 만나 우리 송방의 운명을 건 문서 한 장을 써주었습니다. 무슨 문서 말이오? 은자 100만 냥을 빌리는 차용증입니다. 윤행수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무영을 바라보았지요. 100만 냥이라니. 개성을 2번이나 사고도 남을 그 엄청난 돈을 빚으로 졌단 말이오. 게다가 우리는 지금 동전 한 푼 만질 수 없는 처지이거늘 무엇을 잡히고 그런 거금을 빌렸단 말이오. 바로 그것이 이 판의 묘수입니다, 부인. 제가 그 100만 냥을 빌리며 담보로 걸어둔 것은 우리 송방의 가장 큰 소금 창고입니다. 윤행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그 창고는 닷새 전에 관이 붉은 인장을 찍고 유수 관아의 것으로 못 박아버리지 않았소. 우리 것도 아닌 창고를 무슨 수로 담보로 잡았단 말이오. 무영은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 미소에는 사냥감을 코앞에 둔 맹수의 여유가 서려 있었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부인. 제가 왕서방과 남몰래 맺은 계약서에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내일 정오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소금 창고를 가진 자가 그 100만 냥의 빚을 그대로 떠안는다는 조항이지요. 자, 부인, 지금 그 소금 창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인장에는
누구의 관인이 찍혀 있습니까? 윤행수는 숨을 흡들이켰습니다.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아, 변유수. 변유수가 우리 재산을 삼키려 제 손으로 관인을 찍어 그 창고를 관아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으니. 그렇습니다. 무영이 나직이 웃었지요. 한 부자와 변유수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청나라 거상에게 갚아야 할 100만 냥의 빚을 고스란히 뒤집어 쓴 셈입니다. 내일 해가 중천에 뜨면 빚을 받으러 분노한 청나라 상인들이 들이닥쳐 관아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들이 던진 육심의 덫에 저들 스스로 목에 걸고 뛰어든 꼴이지요. 윤행수는 온몸에 찌릿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대의 탐욕을 역으로 이용해 적의 심장부에 칼을 꽂아 넣은 천재적인 한 수가 아니겠습니까? 장터에서 주워온 거지 청년이 지금 이 순간 천하를 호령하는 그 어떤 명장보다도 빛나 보였지요. 그대는 참으로 무섭고도 놀라운 사람이구려. 윤행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 백냥으로 산 것이 길바닥의 거지가 아니라 조선과 청나라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범이었소. 아직 기뻐하긴 이릅니다, 부인. 더 놓아서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자면 내일 정오 부인께서 직접 관아 앞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저들이 모든 것을 자백하도록 판을 깔아둘 터이니 부인은 그저 당당하게 진실을 외쳐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소? 내일이면 아시게 됩니다. 다만 무슨 일이 벌어지든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날 밤 윤행수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지요. 내일이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든 영영 노비로 끌려가든 결판이 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곁방에서 묵묵히 칼을 갈고 있는 한 사내의 머릿속 샘에 달려 있었지요. 문틈으로 새어드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윤행수는 가장 고운 자줏빛 비단 치마를 꺼내 입고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렸습니다. 노비로 끌려가든 가문을 되찾든 송방의 안주인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품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였지요. 이튿날 마침내 운명의 정오가 밝아왔습니다. 유수관아 앞마당은 아침나절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지요. 어디선가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한둘이던 것이 삽시간에 수십 명으로 불어났고 그들의 허리춤에는 시퍼런 칼이 번쩍였지요. 청나라 상단의 무사들이었습니다. 저것들이 다 모여 무슨 일이래. 청나라 칼잡이들이 관아엔 또 무슨 일이요. 영문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둘 관아 앞으로 몰려들었고 구경꾼이 구경꾼을 부르니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에는 관아 앞이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해졌지요. 그 한복판에서 청나라 거상 왕서방이 서툰 조선말로 우레같이 호통쳤습니다. 개성유수는 당장 나오라 해. 약조한 날이 지났으니 담보로 잡은 소금 창고를 내놓든지 아니면 당장 은자 100만 냥을 토해내라 해. 만약 관아에서 이 빚을 떼어 먹으려 든다면 청나라 황제께 고하여 두 나라 사이에 큰일을 낼 것이라 해. 관아가 벌집을 쏘신 듯 발칵 뒤집혔지요. 변유수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오듯 마당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거드름을 피우던 그였지만 마당을 가득 메운 청나라 무사들의 시퍼런 칼을 보자 이내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요? 은자 100만냥이라니. 그 소금 창고는 죄인 백가의 물건을 압류한 나라 재산일 뿐 관아와는 아무 상관이 없소. 상관이 없다니. 왕서방이 품에서 차용증을 꺼내 높이 흔들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 위에 시뻘건 인장이 상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여기 이 계약서를 보라해. 갚을 날을 넘기면 그 창고를 가진 자가 빚을 떠안는다. 똑똑히 적혀 있다 해. 지금 그 창고는 누구 것이냐 해. 거기 찍힌 도장이 누구 것이냐 해. 그때 한 부자가 핏기 가신 얼굴로 문서 한 장을 들고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사또, 큰일 났사옵니다. 여기 이 담보 문서에 어제 사또께서 직접 찍으신 관아의 붉은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사옵니다. 창고를 몰수하며 그 안에 얽힌 모든 권리와 빚을 관아가 떠안는다는 도장이옵니다. 변유수가 한 부자의 멱살을 잡고 거품을 물었지요. 이 미련한 놈아, 네 놈이 송방을 거저먹자고 나를 꼬드기는 바람에 내가 청나라 빚을 몽땅 떠안게 되지 않았느냐. 어찌 저 혼자 뒤집어 쓰란 말씀이요. 그 과부를 곁에 두고 재산을 반반 나누자 먼저 침을 흘리신 분은 사또가 아니십니까? 두 사람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개처럼 물어뜯는 그 광경을 관아마당에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이 입을 떡 벌리고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리며 눈부신 자줏빛 비단 치마를 펄럭이는 윤행수가 태양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누군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장터에 떼국물 흐르던 누더기 거지가 아니었지요. 왕의 기품이 흐르는 검은 무관복을 차려입은 헌칠한 대장부, 무영이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압도적인 기세에 마당의 모든 이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곳간방에 갇혀있던 식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 걸음 하나하나에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위엄이 서려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절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소란스럽구나. 무영이 손에 든 부채를 쫙 펴며 쩌렁쩌렁 후령하였습니다. 감히 어명을 받드는 자 앞에서 이 무슨 개만도 못한 추태들이냐. 그 한마디에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멱살을 잡고 뒹굴던 변유수와 한 부자마저 영문을 모른 채 무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이놈, 너는 장터 바닥을 뒹굴며 매맞던 그 거지놈이 아니더냐. 변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바로 그 순간 무영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정오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그것은 다름 아닌 마패였지요. 아메머사 출두야! 무영의 외침이 개성관아를 천둥처럼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주상전하의 밀명을 받들어 개성의 상권을 노리고 나라 곳간을 털어먹는 부패한 무리를 색출하기 위해 위장 잠입한 어사 이무영이다. 니놈들의 썩어빠진 욕심이 스스로를 100만냥의 수렁에 빠뜨렸으니 오늘 그 죄를 남김없이 물을 것이다. 마당이 그야말로 뒤집어졌지요. 주판알만 굴리는 천재 책사인 줄로만 알았던 거지가 사실은 썩은 관리들의 명줄을 끊으러 내려온 왕의 서슬퍼런 칼날이었다니요. 백성들 사이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메머사다. 아메머사가 나타났다.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구나. 윤행수 역시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곡감당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장부를 뒤지던 그 사내가 왕의 어사였다니.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윤행수는 이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가 보여준 그 비범한 솜씨가 한낱 거지의 것일 리 없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영은 부채를 접어 변유수와 한부자를 차례로 가리켰지요. 먼저 변유수, 네 죄를 듣거라. 무영의 목소리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는 백성을 보살펴야 할 관리의 몸으로 도리어 의로운 송방을 모함하여 가문을 송두리째 삼키려 하였다. 거짓 장부를 꾸며 죄 없는 대방을 대역죄인으로 몰고 그 며느리를 놀이개로 삼으려 한 죄. 또한 나라가 압류한 재물을 청나라에 몰래 팔아넘겨 나라의 체면을 더럽힌 죄. 이 모든 것을 내가 두 눈과 두 귀로 똑똑히 보고 들었으니 무엇으로 발뺌하려느냐. 어사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변유수가 바닥에 이마를 짓짖으며 애걸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저 간악한 한 부자놈이 뇌물을 바치며 꼬드기는 바람에 잠시 눈이 멀었던 것뿐입니다. 모든 죄는 저놈에게 있어옵니다. 사또, 어찌 모든 죄를 제게 미루십니까? 한 부자가 사색이 되어 고함쳤지요. 송방재산을 반반 나누자 하신 분은 사또가 아니십니까? 저 늙은 여우가 몸통이옵니다.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물어뜯는 그 꼴을 무영은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만! 무영이 손짓하자 곁에 섰던 막동이 보따리 하나를 풀어 헤쳤지요.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그동안 무영이 거지와 보부상과 기생과 늙은 마름을 통해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먼저 한 부자의 도가에서 평생을 일한 마름을 들라하라. 무영의 명에 허리 굽은 첫 노인이 떨리는 걸음으로 마당에 나섰지요. 한 부자의 얼굴이 대번에 일그러졌습니다. 소인, 평생 한 부자 어른을 모셨으나 늙었다 하여 헌신짝처럼 버림받아 싸웁니다. 천노인이 무영 앞에 무릎을 꿇고 고하였지요. 한 부자께서 변유수께 뇌물을 바친 날짜와 액수를 소인이 이 장부에 낱낱이 적어두었사옵니다. 한 푼도 틀림이 없사옵니다. 닥쳐라, 이 은혜도 모르는 늙은이야. 한 부자가 펄쩍 뛰었으나 무영은 차갑게 그 말을 잘랐습니다. 증인은 그뿐이 아니다. 다음 개성기방의 월선을 들라하라. 이번에는 곱게 단장한 월선이 사뿐한 걸음으로 나섰지요. 변유수의 낯빛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유수 사또께서 술자리에서 직접 하신 말씀을 소녀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사옵니다. 백신의 며느리를 곁에 두고 그 재산을 한 부자와 반반 나누겠노라 호언장담하셨지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기생들이 모두 증인이옵니다. 이런 천한 것이 감히 관리를 모함하느냐. 변유수가 발아각을 썼으나 마당을 메운 백성들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요. 무영이 마지막으로 문서 한 장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여기 한 부자가 변유수에게 바친 뇌물 내역이 날짜별로 적혀 있다. 또한 압류되어 봉인되었어야 할 소금이 지난 보름간 마전포구에서 밤마다 청나라 배로 옮겨 실린 정황까지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적어두었느니라. 너희 두 사람이 한 통속이었다는 증거가 이리도 차고 넘치거늘 누가 누구에게 죄를 미룬단 말이냐. 두 사람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였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송방 안에 숨어있던 쥐봉수마저 관군들에게 붙잡혀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 해 한솥밥을 먹은 자가 등에 칼을 꽂았던 그 봉수가 이제 모든 진실 앞에 고개를 떨구었지요. 저 죄인들을 모조리 포박하라. 무영의 명이 떨어지자 관군들이 개미떼처럼 달려들어 변유수와 한부자 그리고 봉수의 손목에 무거운 오라를 채웠습니다. 제 아무리 개성을 쥐고 흔들던 자들이라 한들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왕의 칼날 앞에서는 이빨 빠진 짐승 신세에 불과하였지요. 이 간악한 무리의 관직을 박탈하고 부정하게 모은 전 재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로 풀라. 또한 저들을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한 문초로 그 죄를 다스리게 하라. 관군들이 일제히 창을 바닥에 쿵 내리치며 답하였습니다. 죄인들을 실은 함거가 덜커덩거리며 관할을 빠져나가자 백성들의 환호성이 개성 하늘을 가득 메웠지요. 무영의 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못질된 창고를 다시 열게 하고 부정하게 쌓인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지요. 이 곡간의 쌀은 본디 백성의 땀으로 채워진 것이다. 탐관오리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일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백성에게 돌아가야 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풀어 굶는 이가 없게 하라. 관군들이 곡간을 열어 쌀가마를 마당에 쌓자 백성들이 줄을 지어 모여들었습니다. 늙은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쌀을 받았고 아이를 업은 안악은 연신 어사를 향해 고개를 조아렸지요. 어사또의 은혜를 어찌 갚사오리까? 갚을 것 없소. 본디 그대들의 것을 돌려드릴 뿐이요. 무영의 그 한마디에 백성들의 환호는 더욱 우렁차게 터져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윤행수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자신이 백냥을 던져 데려온 거지 청년이 한 가문을 구한 것을 넘어 개성백성 전체를 구한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폭풍이 가라앉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관아에 억울한 보민이 풀리고 묶였던 송방의 재산이 고스란히 되돌아왔지요. 병상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백대방은 이 기적 같은 반전을 전해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거지라 천대하던 그 사람이 우리 가문을 구한 어사였다니. 내 사람 보는 눈이 며느리만도 못하였구나. 백대방은 무영의 두 손을 마주잡고 거듭 고개를 숙였지요. 무영은 그런 노인을 정중히 부축하며 오히려 송구한 낯빛을 지었습니다. 대방어른, 신분을 속인 죄를 용서하십시오. 어사의 소임을 다하자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허나 이 댁을 향한 제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무영은 잠시 어사의 소임을 내려놓고 행수댁에 머물게 되었지요. 어느 고요한 밤, 윤행수가 무영을 마당에 정자로 불러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동안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나를 속이시니 그리도 속이 시원하셨소. 윤행수가 짐짓 토라진 듯 물었습니다. 천하의 어사또께서 어찌 장터 바닥에서 매맞는 거지 행세를 하며 내게 그런 험한 꼴을 보이셨단 말이오. 만약 그날 내가 장사꾼의 셈만 따지며 그대를 외면하였다면 대관절 어쩌려 하셨소. 무영은 그 원망 섞인 물음에 빙긋 웃으며 답하였지요. 속인 것이 아니라 시험한 것입니다, 부인. 시험이라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겉모습과 돈줄만 보고 사람을 가늠하지요. 그럴 때 과연 남루한 행색 속에 숨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을까?
저는 그것이 늘 궁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그 먼지 구덩이 한복판에서 저를 알아봐 주셨지요. 매를 맞으며 중얼거리던 제 셈을 천둥처럼 들어주셨습니다. 무영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어사라 한들, 왕의 칼날이라 한들, 저를 한 사람으로 알아봐준 이는 오직 부인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온전히 부릴 수 있는 주인은 장터에서 100냥을 던져 제 목숨을 사주신 부인 하나뿐이지요. 윤행수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도도하던 여장부의 얼굴에 처음으로 수줍은 미소가 번졌지요. 두 사람은 정자에 나란히 앉아 개성을 비추는 둥근 달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가문의 멸문 위기를 함께 건너온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덱시 송방은 예전보다 몇 곱절은 더 거대한 조선 제1의 송방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윤행수는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송방의 도방 자리에 올라 조선 팔도의 상권을 호령하였지요. 무영은 어사의 소임을 다하는 틈틈이 그런 아내를 곁에서 든든히 받쳐주었습니다. 무영은 윤행수를 이제 부인이 아니라 정인이라 정답게 불렀고 윤행수 또한 그를 사방님이라 불렀지요. 장터에서 매맞던 거지가 가문을 구한 어사가 되었고 그를 알아본 과부 행수는 조선 제1의 거산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통쾌하고 흐뭇한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거든 몸으로 갚으라며 장터의 거지를 100냥에 사들였던 과부 행수의 대담한 안모. 결국 그 대담한 흥정은 조선 제1의 천재 책사이자 어사를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지아비를 얻게 해주었지요. 옛말에 사람을 보는 눈이 천냥이요 만냥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값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어느 하나 틀린 것이 없지요. 행색 속에 감춰진 빛을 알아보는 눈, 그것이야말로 천금을 부르는 가장 큰 재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